17살이라는 앳된 나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영월의 깊은 산속에서 소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지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삼면이 굽이치는 강물로 막혀 있고 등 뒤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버티고 있는 캄캄한 고립무원의 땅에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창호지를 때리는 소리만 들려오고 밖에서는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창처럼 차가웠지만 소년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든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뼈저린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핏줄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는 끔찍한 배신감이 소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년을 단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슬프고도 기막힌 이야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주 무서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단종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아니 마땅히 지켜주어야만 했던 할아버지뻘의 왕실 어른들이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의 친형들이자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시 양녕대군은 64살이었고 효령대군은 62살이었습니다. 까마득한 왕실의 최고 어른 두 사람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면서 어린 조카의 손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그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켜보기만 한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의 기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경악스러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큰할아버지였던 양녕대군은 오히려 앞장서서 어린 조카 손자를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끊임없이 재촉했고, 또 다른 할아버지 효령대군은 91살이라는 놀라운 나이까지 천수를 누리면서도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 평생토록 단 한마디의 말도 얹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친삼촌들 역시 대부분 침묵하거나 오히려 조카를 내쫓은 세조의 편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유일하게 조카를 지키려며 눈물로 호소했던 금성대군마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왕실이라는 가족 전체가 힘없고 어린 핏줄 하나를 철저하게 짓밟고 버려버린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권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핏줄의 정마저 이토록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 것일까요? 이 잔인한 비극의 씨앗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뿌려졌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450년에 어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날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던 때였습니다. 상상해 보시겠어요? 방 안에는 짙은 탕약 냄새가 배어 있고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 너머로 사람들의 긴장된 숨소리만 가득한 풍경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하고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세종이 눈을 감으려던 그 임종의 장소가 웅장한 궁궐의 침전이 아니라 궐 밖으로 멀리 떨어진 막내 아들 영흥대군의 사가였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하늘인 왕이 굳이 궁궐을 떠나 평범한 아들의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는 것은 당시의 엄격한 법도와 관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세종은 가장 편안해야 할 궁궐의 화려한 침상을 마다하고 흔들리는 가마의 의지에 굳이 궐 밖의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던 것일까요? 늙고 병든 왕의 마음속에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두려움과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종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침상 곁으로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불려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핏줄을 나눈 8명의 장성한 아들들이 아니라
집현전에서 평생을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며 정을 나누었던 학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피눈물 나는 발자취를 남기게 될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같은 젊고 강직한 신하들이 늙은 왕의 마른 손을 붙잡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침묵 속에서 세종은 힘겹게 입을 열어 가슴속에 맺혀 있던 마지막 당부를 쏟아냈습니다. 나의 큰아들 문종의 건강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도저히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어린 핏덩이 세 손을 부디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달라는 피 끓는 호소였습니다. 왕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한나라의 군주가 아니라 그저 어린 손자를 걱정하는 늙은 할아버지의 절절한 애끄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에게는 문종 말고도 수양, 안평, 이명, 광평, 금성 등 기골이 장대하고 능력이 뛰어난 아들들이 무려 7명이나 더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자신의 친아들들을 전부 바깥에 세워둔 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신하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손자의 앞날을 눈물로 부착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세종이 자신이 떠난 뒤에 벌어질 왕실의 참혹한 미래를 너무나도 투명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약한 장남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는 둘째 아들 수양대군을 비롯해 권력에 굶주린 아들들 사이에서 끔찍한 암투가 벌어질 것을 뼈저리게 예감했던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고 결국엔 그 날카로운 이빨이 어리고 힘없는 손자의 목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세종이 관력욕의 화신이었던 수양대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내용입니다. 세종은 둘째 아들에게 새손을 잘 보살펴달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내인 영흥대군을 잘 챙겨달라는 엉뚱한 당부만을 남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양대군에게 어린 조카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손자를 더 빨리 위험에 빠뜨리는 지심을 늙은 아버지는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를 나눈 친아들에게 차마 손자의 목숨을 의탁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던 아버지의 그 처절한 고독과 절망감이 느껴지시나요? 세종의 이 슬프고도 정확한 예감은 불과 7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흐른 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조선의 하늘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늙은 왕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품고 어린 단종을 지키려 발버둥치던 강직한 신하들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비극은 단지 수양대군 한 사람의 멈출 수 없는 야심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서운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는 3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독사처럼 원한을 품고 때를 기다려온 한 남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데 가장 앞장서서 악역을 자처했던 이 양녕대군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 참혹한 가족사의 퍼즐을 온전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1394년에 태어난 그는 본래 조선의 4번째 왕좌에 앉았어야 할 운명을 타고난 태종의 맏아들이었습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자의 자리에 올라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왕이 되기 위한 혹독하고도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지요. 화려한 동궁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받고 수많은 신하들이 그의 발밑에 엎드려 만세를 부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양녕대군 자신조차도 자신이 조선의 옥좌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살의 건장한 청년이 된 1418년의 어느 날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 같던 아버지 태종이 갑자기 벼락 같은 분노를 터뜨리며 그를 세자의 자리에서 무참히 끌어내린 것입니다. 14년 동안 몸에 익혔던 화려한 세자의 예복이 강제로 벗겨지고
거친 옷을 입은 채 궁궐 밖으로 내쳐지던 그날 밤의 차가운 비바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 줄 알았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그 참담함과 수치심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을까요?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는 그가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가 여러 가지 비행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생들과 어울려 밤낮 없이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학문을 멀리한 채 사냥개와 매를 몰고 산과 들을 쏘다녔으며 왕실의 채통을 깎아내리는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를 내쫓은 진짜 이유였을까요? 역사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피의 숙청을 거쳐 왕위에 오른 아버지 태종의 매서운 눈에는 맏아들 양령이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책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번뜩이는 천재성과 깊은 지혜를 감추고 있던 셋째 아들 충령, 즉 훗날의 세종에게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고 양령의 잦은 일탈은 그저 그를 합법적으로 쳐내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미묘하고도 잔인한 암투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일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양녕대군이 아직 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시절, 그는 기생 어리와의 비밀스러운 연애담을 동생인 충녕대군에게 은밀히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핏줄을 나눈 형제이기에 형으로서 동생에게 허물 없이 자신의 은밀한 사생활을 털어놓으며 우애를 다지려 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얌전하고 충직해 보이던 동생 충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뒤돌아서자마자 아버지 태종에게 달려가 형의 이 모든 비행을 낱낱이 고자질해버리고 맙니다. 동생의 이 치명적인 밀고는 불같이 화를 내는 태종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양녕대군이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구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믿었던 친동생에게, 그것도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갈 경쟁자에게 가장 아픈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의 가슴속에서 우애라는 이름의 따뜻한 감정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 시퍼런 배신감과 복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이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양녕대군의 내면에는 권력을 향한 맹목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집착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자 시절 그는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조용히 처리해달라며 외삼촌들에게 끔찍한 청탁을 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장차 한나라의 어버이가 되겠다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조차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차갑고 잔인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궐 밖으로 내쳐졌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지독한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을지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양녕대군은 그 후로 무려 35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보며 살았을까요? 자신을 밟고 일어선 동생 세종이 눈부신 용포를 입고 옥좌에 앉아 태평성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그 동생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며 성군이라 칭송하는 소리를 매일같이 담장 너머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이마에 폐세자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언제 숨통이 끊어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잦은 권력의 변두리에서 숨을 죽이고 엎드려 지내야 했지요. 봄이 오고 꽃이 피어도 그의 마음은 한겨울의 동토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35번의 혹독한 겨울을 넘기며 늙어가는 동안 그의 마음속 항아리에는 과연 무엇이 채워지고 있었을까요? 내 자리를 도둑질해간 동생에 대한 질투, 얍삽하게 나를 팔아넘긴 핏줄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 그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이 세상 전체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검은 진흙처럼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냥을 즐기고 풍류를 아는 척 허허실실 웃고 다녔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되갚아주겠다는 시퍼런 칼날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세종이 눈을 감고
뒤이어 병약했던 문종마저 겨우 2년을 버티다 세상을 떠나자 양녕대군에게 낙혀있던 둑이 무너지듯 기회가 찾아옵니다. 1452년 아직 어리광을 부릴 나이인 12살의 단종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왕관을 머리에 얹게 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저 어리고 여린 아이 혼자서는 거친 풍랑이 이는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던 권력의 중심에 거대한 구멍이 뻥 뚫려 버렸고 그 어두운 구멍을 매의 눈으로 노리는 이빨 빠진 이리떼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호연지기를 자랑하며 야심을 숨기지 않던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수양은 오랜 시간 동안 은밀하게 칼을 갈며 자신의 세력을 규합했고 드디어 1453년의 어느 서늘한 가을밤 역사의 물줄기를 잔인하게 틀어버릴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스산하던 자정 무렵 수양대군은 건장한 무사들을 그림자처럼 거느리고 당시 조정의 최고 실관자였던 김종서의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김종서를 향해 수양대군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관모에 달린 뿔이 떨어졌으니 하나 빌려달라는 어색한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꺼낸 서찰 한 장을 들이밀었지요. 노제상 김종서가 그 서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달빛 쪽으로 몸을 기울이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 숨어있던 무사가 짐승처럼 튀어나와 무자비하게 철퇴를 내리쳤고 조선을 떠받치던 거목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한 번의 끔찍한 타격을 시작으로 영의정 황보인을 비롯해 단종을 지키려던 수많은 충신들이 그날 밤 궁궐로 불려들어가 영문도 모른 채 참혹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한양 땅 전체가 비명과 피비린내로 진동했던 이 무서운 밤의 사건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룻밤의 거사로 수양대군은 단숨에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피 묻은 소나기에 틀어주게 됩니다. 어린 조카를 지켜주던 든든한 울타리들을 모조리 부숴버린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때 60살의 백발노인이 되어 있던 왕실의 최고 어른 양녕대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피에 굶주린 잠촌의 마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 있는 불쌍한 조카 손자를 넓은 품으로 안아 보호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힘의 균형이 무너진 조정에서 중심을 잡고 어른으로서의 준엄한 꾸짖음을 내렸을까요? 참으로 끔찍하게도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도덕이나 인지상정과는 정반대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양녕대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양대군의 손을 덥석 맞잡고 그를 열렬히 응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계유정난 직후에 열린 호화로운 술자리에서 양녕대군이 만취하여 내뱉은 섬뜩한 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잔을 높이 지켜들고는 수양이야말로 진정 하늘의 명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목청껏 지켜 세웠습니다. 무고한 대신들의 피를 밟고 서서 어린 조카의 권력을 찬탈한 그 잔인하고도 파렴치한 쿠데타를 향해 왕실의 최고 어른이라는 자가 하늘의 뜻이라는 거룩한 포장지를 씌워주며 완벽한 면죄부를 발행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소름 끼치는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이 눈에 가시 같던 자신의 친동생 안평대군을 차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마음 한구석으로 주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수양이라도 핏줄을 내치는 일에는 망설임이 따랐겠지요. 그때 지팡이를 짚고 나선 양녕대군은 서늘한 목소리로 수양을 다그쳤습니다. 안평을 살려두면 반드시 훗날의 화빈이 될 것이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그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종이 끔찍이 아끼던 셋째 아들로 시와 그림과 글씨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천재성을 빛내던 예술가였습니다. 몽유도원도라는 걸작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도 그의 탁월한 안목이 있었고
붓을 들면 바람이 있는 듯한 명필로 이름이 높았던 우아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기품 있는 조카를 큰아버지인 양녕대군은 마치 짐승을 도축하듯 서둘러 치워버리라고 닥달한 것입니다. 결국 안평대군은 거친 파도가 치는 강화도로 쫓겨갔다가 제대로 된 변명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차디찬 사약을 마시고 억울하게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세종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세종의 친형이 쏟아낸 도끼 어린 재촉에 떠밀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이 바로 화려한 겉모습 속에 숨겨진 조선 왕실의 썩어 문드러진 민낯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는 듯 단종을 겁박하여 옥좌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카가 숙부의 덕망을 칭송하며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선위라는 아름다운 형식을 빌렸지만 그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조선 팔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힘없는 어린 양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억지로 왕관을 빼앗은 짐승만도 못한 강탈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상왕으로 물러나 숨죽여 지내던 단종은 곧이어 노산군이라는 초라한 이름으로 강등당한 채 한양에서 수백 리나 떨어진 첩첩산중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삼면이 검푸른 강물로 깊게 둘러싸이고 뒤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험악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는 천연의 감옥 청령포. 17살의 앳된 소녀는 그 차갑고 낯선 땅에 버려져 매일 밤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양녕대군의 마지막 악행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듭니다. 세조를 향해 기어이 끔찍한 상소를 올리고 만 것입니다. 노산군을 저렇게 살려두어서는 안 되니 하루빨리 명을 내려 그를 처단해야만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라는 핏빛 가득한 주장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산속에 거쳐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증손자를 굳이 죽이라고 펜을 들어 글을 쓴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을 말입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을 들춰보면 이런 양녕대군의 무자비한 요청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마치 단종의 죽음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삶의 목적이라도 되는 양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처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잔인한 괴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저 새롭게 권력을 잡은 세조의 눈에 들어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누려보겠다는 얄팍한 아부였을까요? 아니면 늙은이의 노망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한 가지 서글프고도 무서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양녕대군의 흐려진 눈에 영월에 갇힌 단종은 그저 불쌍한 어린 소년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가버린 동생 세종의 핏줄이었고 자신이 평생토록 뼈에 새기며 저주했던 그 잘난 동생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35년이라는 끔찍하게 긴 시간 동안 폐세자라는 모멸감을 씹어 삼키며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열등감, 억울함, 그리고 동생을 향한 폭발할 것 같은 증오심이 엉뚱하게도 가장 힘없고 만만한 세종의 증손자를 향해 화산처럼 터져나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잃어버린 자신의 왕관에 대한 비뚤어진 복수심이 한 소년의 목숨을 앗아가는 광기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면서도 씁쓸한 것은 그토록 집요하게 단종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양녕대군이 막상 단종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애통해하며 시를 한 수 지었다는 야사가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져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복잡한 괴물인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녕대군이 이렇게 펄펄 뛰며 악역을 자처하는 동안 왕실의 넘버 2 어른이었던 효령대군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효령대군은 양녕처럼 입에 피를 묻히며 대놓고 단종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잔인한 비극에서 손을 씻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왜 그토록 철저하고도 완벽한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려면 우리는 다시 그의 서글픈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1396년에 태어난 효령대군은 양녕대군 다음으로 태어난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바로 위 형이었습니다. 맏형인 양녕이 폐위되자마자 궐 안팎에서는 당연히 순리에 따라 둘째인 효령이 세자의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첫째가 안 되면 둘째가 되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태종의 선택은 매정하게도 효령을 건너뛰고 셋째인 측령에게로 향했습니다. 왜 태종은 멀쩡한 둘째 아들을 두고 셋째를 선택했을까요? 태종실록을 보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버지의 냉혹한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효령은 그 자질이 미약하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으며 그저 실없이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다. 세상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모욕적인 평가를 받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한 나라를 이끌어갈 그릇이 도저히 안 되니 꿈도 꾸지 말라는 아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무서운 선고였습니다. 형은 사고를 쳐서 쫓겨나고 동생은 왕관을 머리에 얹었는데 정작 자신은 능력조차 없다는 조롱 속에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게 된 효령대군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분노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형 양녕과는 전혀 다른 생존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불교라는 깊고 고요한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철저히 탄압하는 나라였지만 효령대군은 보란듯이 삭발을 하고 가사를 걸친 채 스님들과 어울리며 절을 짓고 불경을 읽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세속의 권력 따위에는 먼지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듯 철저하게 정치와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한 종교적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질식할 것 같은 왕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고도의 연기이자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이라는 피바람이 불어닥치고 조카 손자가 왕위에서 쫓겨나던 그 끔찍한 순간들에 효령대군은 이미 58살 노련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왕실의 원로로서 수양대군의 폭주를 향해 호통을 치고 단종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지요. 하지만 효령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합니다. 양녕이 술잔을 부딪히며 수양을 찬양할 때도 17살 조카 손자가 영월의 차가운 방구석에서 두려움에 떨 때도 심지어 그 어린아이가 끝내 차가운 주검이 되어 방가에 버려질 때도 효령대군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단 한마디의 말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목탁 소리 울리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눈을 감고 불경만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 울부짖는 핏줄의 비명소리를 부처님의 자비라는 이름 뒤에 숨어 철저하게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효령대군은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려 91살이라는 당시로서는 기적과도 같은 경이로운 나이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태종부터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그리고 연산군의 치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9명의 왕이 왕좌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형제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조카들이 사약을 마시고 죽어가고 충신들의 목이 저작거리에 내걸리는 그 모든 참혹한 아수라장 속에서도 그는 돌부처처럼 묵묵히 방관자로서의 삶을 고집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왕실의 가장 존경받는 최고 원로로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아들 손자들의 재롱 속에 푹신한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집니다. 17살의 어린 단종이 아무도 없는 영월의 찬 바닥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것과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대조되는 참으로 기가 막힌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이라고 악을 쓴 사람은 권력의 단물을 빨며 천수를 누렸고 비겁하게 눈과 귀를 막아버린 사람 역시 평화롭게 천수를 누렸습니다. 오직 힘없고 죄 없는 어린 소년만이 온 가족에게 버림받은 채 쓸쓸하게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눈은 당대의 권력자들보다 훨씬 더 깊고 냉정했습니다. 비극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241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흐른 1698년, 숙종임금은 마침내 오랫동안 노산군으로 폄하되어 있던 그 불쌍한 소년의 억울함을 달래며 단종이라는 아름다운 묘호를 바쳤습니다. 단종이라는 두 글자에는 끝까지 바른 길을 잃지 않고 의롭게 생을 마감했다는 슬프고도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조차 등을 돌리고 내로라 하는 정승 판서들이 목숨을 부지하려 세조의 발밑에 엎드려 있을 때 영월 강가에 버려진 단종의 차가운 시신을 거둔 사람은 다름 아닌 지방의 미천한 아전 어몽도였습니다. 권력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저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모두 내던지고 어둠 속을 더듬어 어린 왕의 묘를 만들어준 그 이름 없는 백성의 용기. 훗날 역사는 그 미천한 아전에게 공조 참판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고 그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을 세워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500년 전의 낡은 역사책 속에 박제된 과거의 일로만 느껴지시나요? 단종의 비극은 그저 세조라는 한 사람의 미친 야심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과 생존만을 위해 가장 약한 자를 희생시켜버린 거대한 가족의 폭력이자 비겁한 침묵이 만들어낸 끔찍한 합작품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의 분노와 질투, 효령대군의 비겁한 처세술, 그리고 그들의 방광 속에 죽어간 한 소년의 눈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권력과 돈,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상처 입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효령대군처럼 눈을 질끈 감고 빙긋이 웃으며 모른 척 지나가는 방관자일까요? 차디찬 강바람이 몰아치던 영월 청룡포. 그곳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며 어린 단종이 느꼈을 그 절대적인 고독과 두려움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왕족들이 보여준 탐욕과 배신의 민낯, 그리고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던 한 백성이 보여준 눈물겨운 인간의, 역사는 이토록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이토록 따뜻한 희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5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이 서글픈 소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메아리로 남게 될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